우크라이나에 직접 갔다 오신 분은 이제 제가 급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28개 평화는 사실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나토 가입을 영구히 포기한다든가, 현재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지 않는다든가, 우크라이나군을 감축한다든가, 직접 전쟁터를 나가신 분도 있어서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피해가 엄청난 것도 사실이지만 나라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러시아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다. 이번에 이제 젤렌스키가 영국을 도피했다는 설도 추적해보니까 부패 이슈 때문에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버리고 도망간다, 이런 썰들이 좀 많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주로 K방산 소식을 영어로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K방산에 투자라는 한국 방위산업 안내서를 출간하고, 주로 해외 국제정치 분쟁에 대한 소식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우 전쟁의 평화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우선 이제 언론 보도된 내용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직접 갔다 오신 분은 이제 제가 급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언론 보도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제시한 28개조의 평화안이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을 겪고 있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인 건 사실이다, 이렇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그 28개의 평화안은 사실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뭐 나토 가입을 영구히 포기한다든가, 현재 잃어버린 영토를 이제 회복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감축한다든가, 이것 때문에 처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반발을 했는데,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19개 조항을 내놓아 가지고 이 28개 조항을 따르느냐 19개 조항을 따르느냐, 이런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19개 조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측이 내놓은 19개 조항은 사실 러시아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심지어 아직 러시아는 욕심이 좀 있어서 매우 러시아한테 유리한 28개 조항도 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좀 불만족스럽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장 이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 그 다음에 트럼프는 사실 평화 달성이 굉장히 가능할 것 같다고 이제 최근에 트루스 소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표로 뭔가 진전되고 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11월 말에 젤렌스키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겠다고 이제 방문할 예정이라 하고, 댄 드리스콜 미 육군 장관이 러시아 측과 아부다비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게 지금까지 언론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직접 전쟁터를 나가신 분도 있어서, 김영미 국제분쟁 PD님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갔다 오셔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이나 이런 거 어떤지,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피해가 엄청난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엔 우크라이나 자체는 걱정하는 게, 나라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단순히 전쟁에 피해 가지고 땅이나 영국토를 뺏기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점, 그 다음에 러시아의 폭격과 드론 공격이 사실은 올해 여름에 평화협상이 시작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요것 때문에 전쟁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도 많지만 피해가 누적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평화협상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무작정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의 분위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다 그만두고 러시아에 항복하자, 이런 사람은 없긴 한데, 지금까지 힘든 그다음 고통, 경제적인 문제, 러시아 아무리 이제 서방 사회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아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단전 단수, 그래서 특히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해서 인프라가 파괴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겨울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1차 이제 평화협상, 그러니까 여름에 있었던 평화협상보다 훨씬 더 진전되고 앞서 나간 걸 논의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국이 그 핵심적인 의제, 저는 안전보장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사례랑 이제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잠깐 이제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1950년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이제 북한군이 남한을 다 왔다가 이제 한국군이 압록강을 갔다가 요게 1, 2년 사이에 다 벌어진 거고, 나머지는 휴전선 근처에서 지루한 지구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지를 가질 것인가, 어떤 걸 만들 것인가, 요걸로 굉장히 오래 싸웠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휴전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고, 대신에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안전보장을 하면서 이제 휴전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제 트럼프가 젤렌스키랑 안전보장 조약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미 조약처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의 나토 가입을 안 하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나토 가입을 대체할 만한 조건을 트럼프가 우크라이나한테 제시해주면 극적인 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예측을 하는 확률이나 이런 건 좀 무의미하지만 전 세계적인 방위사업 주식, 특히 유럽의 라인메탈이라든가 주된 방산 주식이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 그러니까 다른 국제적 전문가든가 업계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날 것이냐? 요것은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의 영국 도피설이 뜨겁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젤렌스키는 사실 전쟁 초기부터 도망간다, 아니면 해외에 많은 자문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 소식, 그리고 특히 젤렌스키 부정축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본 편인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정도로 젤렌스키가 잘못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젤렌스키가 영국을 도피했다는 설도 추적해 보니까 러시아의 이타르탄스 통신이 출처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런던을 방문해가지고 키어 스티머, 그 영국 총리와 회담한 것 가지고 망명타진으로 왜곡해서 선전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요 최근에 부패 이슈 때문에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이런 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젤렌스키 정부의 부패 이슈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전시 국방부대 조달 문제들이 실제 존재했으나 이제 젤렌스키가 오히려 이 조사의 주체,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의 비리들을 밝혀내고 이제 검찰을 기소하는데 협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반부패청이 우리나라 치면 이제 그 공수처에 해당되는데, 에너지 아톰이라는 우크라이나 회사 관련 1억 달러 수사 사건이라든가 젤렌스키의 사업 파트너 티무르 민드치 이게 주모제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젤렌스키가 이거에 대해서 보호를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측근이라 해서 비리가 밝혀졌는데 얘를 뭐 불기소를 한다거나 이런 게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패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예전부터 이제 부패 지수가 좀 높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젤렌스키가 모든 것을 지휘해가지고 젤렌스키에 대해서 뭐 우크라이나 이 시민들이 쫓아내자 이런 여론은 사실 일어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 다 약간 악선 혹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크라이나도 역시 러시아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피해를 이야기하는가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3장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어떤 주장을 하면 우크라이나 측 주장과 교차 검증을 하고, 반대로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을 한 걸 러시아 측과 교차 검증하는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한 논의 직전까지 러우 전쟁 상황은 어땠었나요? 러시아는 사실 1차 평화, 그러니까 미러 정상회담 이후 폭격량, 그다음 드론 공격량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세게 해서 폭격이 정말 우크라이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전선에서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영토 수복은 한 게 늦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막 파죽지세로 들어와서 러시아가 무조건 다 모든 우크라이나 그 영토를 점령한다, 요것도 아닌 것 같아요. 즉 전선이 고착화된 상황이다.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주장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좀 검증을 해봤는데, 일단 그 전선에서는 이제 러시아 측 피해 누적으로는 116만 7천 명의 사상자, 그 다음에 전차가 11,300대, 그 다음에 항공기가 430대 이렇게 손실돼서, 원래 일반적인 손실이었다면 이게 미국이 만약 이 정도 손실했으면 철수하고 넘어갔을 거거든요. 월남전이라든가 아니면 아프간 전쟁 같이 미국이 철수한 전쟁은 요 피해 100분의 1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도 이걸 버틸 수 있는 거는 러시아 전체가, 사실은 푸틴이 지도력이 강하고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정복해야겠다는 의지가 튼튼하고 반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의 인적 피해는 물적 피해는 막대한데, 러시아가 그 막대한 피해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지만 이제 3년, 4년 차가 됐는데 이게 5년, 10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이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전에서는 자신들이 빼앗긴 영토를 얻는데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요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선택한 방법도 폭격입니다. FP5 플라밍고 미사일이라는 신형 미사일들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제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원래 우크라이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수입하지 않으면 모스크바 타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부 공급이 됐는데, 이 플라밍고 미사일은 모든 부품이 이 우크라이나 국산 부품으로 돼 있어서 외부 지원 없이도 장거리 타격할 수 있고, 미사일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소형 무인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데, 토마호크 미사일이 탄두가 한 500파운드, 230kg, 250kg 정도의 폭약이 있다면 이 플라밍고는 거의 1.5톤 정도의 폭약이 있어서 굉장히 대형 미사일이거든요. 그리고 엔진도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사용해 가지고 지금 이제 피해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루타라는 미사일이 새로 이제 데뷔를 했다고 젤렌스키가 발표를 했는데, 드론과 미사일을 장점만을 섞어 가지고 사거리 250km 이상의 장거리 공격을 가는데, 지난 10월부터 실전 사용이 됐는데 이게 좀 전술적으로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발전소를 타격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왜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제일 아픈 게 또 발전소였기 때문에 똑같이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의 에너지 인프라, 정유시설, 특히 모스크바 인근의 정유시설 타격해서 이제 푸틴의 핵심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모스크바 시민들의 그 여론을 좀 흔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23일 샤투라 화력 발전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사용해가지고 대규모 화재 발생하고 수천 가구가 난방이 중단되었습니다. 11월 달만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둘 다 좀 춥거든요. 이제 1월 달, 12월 달이 되면 이게 지금 11월 달 공격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생긴 거죠. 난방이 중단되고 이제 정전이 됐을 경우에는. 다만 이게 사실은 이제 전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를 계속 회복할 수 있는 반겨울 수단을 갖추지 않고 있다라고 정리한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에 따르면 시베리아 횡단철도 폭발 사건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사실 굉장히 뛰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탑급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쟁이 시작된 동안 우크라이나는 저번에 이제 스파이더 웹 작전 같이 우크라이나 아주 멀리 떨어진 러시아 본토의 공군기지를 타격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작전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러시아의 민병대 이런 것들을 소탕한 작전을 벌이거나 이런 국제 작전을 굉장히 잘 벌이고 있어요. 저희가 배워야 될 건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대한 폭발 사건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GUR이 자신들이 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포스크스 소속카 마을,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국경에 25km 가까운 데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냐면 한국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이게 북한 국경이랑 사실상 가까운 거거든요. 북중로 국경에 맞닿아 있는 두만강 근변에 있는 철도가 폭발이 됐고, 그걸 우크라이나가 성공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 킬로 떨어진 데서 특수작전을 할 수 있는 사례는 굉장히 흔치 않고, 사실 대한민국이 아주 제가 K방산, 우리 대한민국 우상 군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멀리서 군사작전한 것은 이제 아덴만의 연명작전이라고 해서 바다에 떠있는 배의 대테러 작전인 게 이게 제일 멀리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걸 사실 우크라이나가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에서 멀리 떨어진 태평양이라고 러시아는 표현하는데, 이 지역에서 공격이 일어난 거는 아무래도 북한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루트는 북한 나진항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모스크바까지 직통으로 가는 트랜스시베리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여기 영상들을 좀 보실 수 있어요. 사람이 지나가고 하는데 이게 화물 열차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그 북한에서 이제 KN-23 탄도미사일, 152mm 자주포탄 등 핵심 전쟁 물자를 이제 계속 실어 날려가지고 거의 650만 발 이상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실어 갔다 해요. 요 보급로를 끊어버렸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요게 끊어지면 이 대체할 루트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점에서 아마 러시아의 좀 약점을 보여줬다 하는데, 다만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해외 정보를 보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지금까지 멀쩡한가, 요게 약간 의심이 있어요. 2023년 이후 제가 650만 발의 포탄을 공급했다고 했는데, 2025년에 9월 달에는 포탄이 발견된 게 없고 10월 달에는 아주 적은 양만 배송되었다고 해외 정보당국이 발표하는 것을 봐서 이 나라들도 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뒷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이 종전에 이르기까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게 당장 그만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오래 갈 수도 있는데, 핵심은 푸틴입니다. 트럼프는 사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내놨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싫어하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 이런 것도 인정해라, 나토 가입 못 해준다, 이렇게 박아놨는데도 지금 푸틴이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푸틴의 한마디 결정에 따라서 당장에 이게 승인될 수도 있고, 사실상 국제정치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사실 트럼프가 보낸 28개 조항을 러시아가 받아주면 땡큐거든요. 러시아가 그렇게 편한 상황이 아닌데, 러시아 국민들이 워낙 국민성들이 이런 전쟁 시기에 참고 견디고 굶어 죽고 부족하면서도 이렇게 참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전쟁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러시아가 믿는 구석이 이제 에너지 수출이 잘 된다,
그래서 가지고 인도라든가 중국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이제 사가고 그걸로 해서 생피 부분이나 자재를 사가기 때문에 전쟁이 버티는 건데, 저는 미국이 협상 여하에 따라서 이것도 다시 협상할 수도 있고, 특히 관세를 무기를 하면 이게 좀 먹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못하는 것을 봐서 저는 이렇게 말하면 답을 안 내는 거와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2차 휴전 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저 30%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푸틴이 어느 순간 갑자기 개시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게 되면 갑자기 어느 순간 휴전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땐 지금 휴전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말이 뒷받침할 수 있는 게, 휴전 협상이 1차 러시아랑 미국의 협상, 그러니까 정상회담 때가 훨씬 진정됐어. 이게 조항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했듯이 11월 23일 제네바에서 23개 휴전 조항이 13개, 19개 이렇게 이제 조정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진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푸틴이 좀 양보하기 어려운 건 도네츠크 문제입니다. 도네츠크의 지위를 이게 러시아가 완전히 가져가야지, 이게 사실은 도네츠크 지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부르기 훨씬 이전부터도 국경 문제의 형태로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 반대로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켜야 되거든요. 이 협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젤렌스키 트럼프 정상회담에 주목해야 된다는 해외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방문을 한다 했죠, 젤렌스키가 미국에. 근데 젤렌스키가 이제 나토 가입을 거절하는 그 미국의 입장은 변할 수 없는데, 그럼 나토 가입 대신에 뭘 달라 이렇게 요구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잘 제시를 하는가, 요게 사실 우크라이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가 협상을 잘하면 나토 가입을 못하는 대신에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받을 것인데, 솔직히 제가 젤렌스키라면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건 사실 나토 가입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여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24일 튀르키예에 방문해가지고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예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정상회담 해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전쟁 75주년을 맞는 기념하는 입장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단순히 이제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했고, 특히 방사업 분야에서 큰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약간 놀랐어요. 아니, 한국이 튀르키예 방위사업과 좀 협의할 게 아직 남아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튀르키예 방위사업은 몇 년 전부터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싸우는 대상이었지 협력할 대상이 아니었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외에도 이제 원전 분야에서는 시노프 원전, 튀르키예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요게 대해서 지원을 양국 정부 차원에서 강화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참전 용사, 6.25 참전 용사에 대한 보훈 활동을 양국이 협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튀르키예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일이 발생하며 경제가 불안정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온 배경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이제 환율 이슈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제 경기 위기로 걱정을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심한 경제 위기의 TOP를 할 수 있는 러시아보다 심한 나라가 몇 개 없는데 튀르키예가 에 들어가요. 튀르키예 리라는 2025년 10월 미 달러 대비 42.9로 새로운 최저 기록을 갱신했고, 연초 대비 18%가 하락했다고 했으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22.85% 환율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보다 더 심한 상황이에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외환보유가 감소하니까 튀르키예가 대부채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요게 대해서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요게 대해서 국가 신인도에 좀 문제가 생기는 편이고, 그리고 이거 들으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시는데, 튀르키예가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사실 저는 잘못된 방식으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100 ppс 인하한다 해서 제가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봤는데 40.5%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어. 이게 러시아 수준의 높은 이제 이자율입니다. 대한민국 뭐 금리도 좀 높다 낮다 이렇게 설왕설래가 나오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40% 금리가 나오면 모르긴 몰라도 이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현금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예금 이자율이 이런 게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의 이자율을 가진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튀르키예 상황을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튀르키예와 방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튀르키예가 뭐 국산 함정도 만들고 전차도 따로 수출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KF-21을 반대되는 칸 전투기 같은 것도 이제 수출을 하니까 완전히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방위사업 종사자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특히 이제 튀르키예 방산 같은 경우에는 바이락타르나 크즈레마
같은 드론이 좀 우리나라보다 발달한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공대공 미사일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이제 2030년대에 실용화될 될 것도 지금 벌써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몇 개는 좀 빨라요. 대신에 튀르키예는 기초 체력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K방산의 성장과 튀르키예 방위산업 성장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군함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상선을 만드는 현대중공업이 이제 군함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장갑차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화했는데, 튀르키예 방위산업은 방위사업을 기술을 발달한 걸 가지고 이제 민수 분야에 파급하는 게 목적으로 가져서 방위사업 주도의 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 기초부품에 대한 체력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대한민국한테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합니다. 특히 좀 인상적인 회사가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중견기업 중에 MNC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상장을 해가지고 된 창원에 있는 모션 컨트롤 전문 기업인데, 모션 컨트롤은 쉽게 말해가지고 유압이라든가 모터를 사용해서 자동차라든가 장비의 자세를 교정하거나 하는 건데, 뭐 서스펜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대에 들어올릴 유압 이런 것들을 쫙 만든 건데, 튀르키예 수출 계약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튀르키예가 자국산 무기들을 만드는데 이런 세부 부품이라든가 기술력이 있는 거는 수입할 수밖에 없고, 제일 좋은 수입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이 외에도 이제 튀르키예 국산 전차라고 튀르키예는 주장하는 알타이 전차 같은 경우에도 한국산 파워팩을 수입하기로 결정했고, 국산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한 100여 대 정도 이제 파워팩을 사갔는데 2, 300대는 더 사갈 것 같아. 왜냐하면 기초 산업이 부족한 사업에서 방위 사업을 일으키다 보니까 겉은 메이드 인 튀르키예인데 속은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다만 그래도 튀르키예 방위 사업이 여전히 위협적인 건 사실입니다. 특히 드론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사실 대한민국은 사실 무인 항공기에 대해서 수출 실적이 거의 없는데, 튀르키예 바이락타르 TB2 같은 경우에는 13개국 이상이 수출돼서 미국보다 더 수출을 많이 한다 정도로 베스트셀러라고 인정받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발전되고, 군함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저가 수주로 우리나라한테 많이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경쟁하고 어려운 상대라고 해요. 또 군함의 이 배, 함체랑 안에 들어간 무기는 따로따로 구매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군함을 수출을 하는데 대한민국 무장을 넣는 게 아니라 튀르키예 무장을 넣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얼마 전에 페루에 호위함 우리가 수출했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한국산 무장을 안 넣고 튀르키예에서 만든 CIWS 근접 방어 시스템을 얻는 등 이런 것들이 사례가 꽤 있어요. 반대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가 제가 이번에 이제 태국 방산전시에서 튀르키예 방산업체도 취재를 해봤는데, 튀르키예는 또 반대로 자신들이 만든 수출의 함성에 한국의 해성 대한 미사일, 해군 대공 미사일들을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서, 둘이 관계가 단순히 이제 주고받는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싸우면서도 협력할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 방위 사업의 상징은 역시 칸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칸 전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이 좀 필요해요. 칸 전투기는 튀르키예 사람들은 한국보다 훨씬 낫다, 한국은 껍데기만 한국산이고 다 미국에서 수입한다 이런 식으로 SNS 선전하는데, 튀르키예가 더 심한 상황이고요. 크기는 KF-21보다 크고 성능 목표는 KF-20보다 높은 게 맞습니다. 뭐 내부 무장창을 설계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스펙은 높은데, 사실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아직 부족해서 개발에 시간이 걸려요. 특히 KF-21도 시제기가 있고 지금 튀르키예 칸도 시제기가 있으니까 둘이 쉽게 말해서 또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대한민국은 KF-21 시제기 6대를 사용해서 15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문제없이 진행한 반면에, 튀르키예 칸도 시제기는 있는데 한 대밖에 없고 지금까지 비행을 3번 정도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1500대 3이라고 하면 차이가 명백하죠. 튀르키예가 이렇게 시험 비행을 못한 거는 아직 설계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일단 지금 비행기에 띄워도 큰 의미가 없고, 사실 좀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행기를 만든 게 있고, 진짜 비행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실제로 사용할 완성형 칸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올해 말부터 진짜 시제기가 나온다니까, 사실 튀르키예 칸 개발이 한국보다 한 5년 정도 늦춰진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 엔진 문제가 있습니다. 엔진이 튀르키예 칸 전투기는 나라 공군에서 사용하는 F-16 전투기를 떼어다가 쓰는데 미국제 엔진이란 말이죠. 요게 대해서 수출 허가를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국이라든가 스페인 등의 튀르키예 칸 전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 산 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정도 말고는 이제 계약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에 칸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투기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터키의 관계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튀르키예 칸 전투기 계약은 2025년 7월 26일 인도 디펜스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방산 전시회에서 양국가 수반이 모여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 칸 전투기를 48대를 100억 달러 주고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게 10년간 단계별로 납품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들이 PT 디르간, 요건 KF-22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PT 레포블리카 뭐 이런 애들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48대를 100억 규모 10년에 걸쳐서 도입한다는데, 문제는 그 10년이 지금부터 10년이 아니고, 튀르키예가 칸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에 인도를 하면 처음 인도하고 10년 동안 공급을 해주겠다. 48대를. 그러니까 1년에 4대씩 주겠다. 뭐 이런 계약을 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확정된 것이 맞냐, 그 다음에 인도 시점이 맞냐 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말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금융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튀르키예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사된 거, 그 다음에 향후에 뭐 사정이 있으면 다시 빼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MOU를 맺은 거나 본계약을 맺은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크게 구성력에 대해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연호를 종합했을 때 KF-21가 칸을 동시에 운영하겠다. 그래서 튀르키예 칸, 그 다음에 한국의 KF-21, 그 다음에 프랑스의 라파, 이렇게 세 기종으로 운영하겠다.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전투기 세 기종으로 운영하는 건 사실 그렇게까지는 신기한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제 지금 언론 보도된 것처럼 이제 미국의 F-15EX라든가 중국의 J-10C까지 같이 도입하면 뭐 5종류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3종류와 4종류까지는 일반적인데, 만약에 5종류를 인도네시아가 도입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게 제대로 다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현재 상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가 낼 분담금 1조 6천억 원 중에서 6천억 원만 냈다. 그래서 1조 원이 깎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1조 6천억 원을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2016년 내년까지 1조 6천억 원 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내년까지는 6천억 원밖에 못 내. 그리고 이제 나머지 1조 원은 1년에 1천억 원 정도씩 분할 납부를 하게 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정을 하지 않았고, 다만 26년까지 6천억 원 내는 거, 요거는 이제 오케이 해줄게 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협상을 통해서 남은 1조 원 더 받아낼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이제 우리나라 신의료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 반환해서 KF-21 문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걸 고려했을 때, 아예 이제 인도네시아의 관계나 이런 게 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48대의 KF-21과 48대의 칸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잠정적인 결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전투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여러 나라랑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그 나라의 관계를 깊게 해서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하는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개념과 인도네시아의 안전보장 개념은 좀 많이 달라요. 대한민국은 이제 정부에 상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안전보장을 하는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A랑 B랑 싸우면 둘이 다 친하게 지내야지 안전보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산과 중국산 같이 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벌어지지 않죠.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 J-10C를 도입할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다가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서둘러서 그거 그냥 알아본 거고 사겠다는 말 아니야 이렇게 급히 수습을 했는데, 이 KF-21 도입을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전투기 도입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중국산도 같이 도입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기밀유출 이런 것들을 한국이 뭐 어떻게 뭐라 하는 거, 요거 인도네시아가 뭐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국 하나 있는 걸. 이렇기 때문에 이 중국산 전투기 구매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 요 맥락을 봐야 됐을 때 이제 인도네시아는 사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 나라의 전투기를 몰빵한 거, 요걸 피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의 무기 구매 중에서 거의 모든 내용들은 다 그 나라 상대방이 금융 지원을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을 해서 국방 예산과 별개로 무기 구매 예산 다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인도네시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무기를 사는 나라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가 에어버스사의 A400 수송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했고 지금 하는데, 이게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이걸 도입하려 했다가 너무 크고 비싸가지고 도입을 안 했거든요. 아니 대한민국도 비싸서 안 산 걸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사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이거는 프랑스 은행에서 이 구매 대금에 대해서 대출을 지급해 줘가지고 이 대출금에 대해서 이제 받아서 이제 도매를 하는 겁니다. 요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무기를 팔 때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무기가 도입되는 것이죠.